자신 스스로를 미래를 보는 예언가라고 소개한다면 아마 누구라도 함부로 그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로는 프랑스의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전문가임과 동시에 점성술, 수학, 천문학에도 대단한 소질을 보였죠.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점쳤는데 다소 후대의 해석이 덧붙여지기는 했으나 일본에 대한 원폭투와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등을 정확히 예언했다고 하죠. 현재 우리는 로켓이 달에 착륙하고 로봇이 등장하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을 진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분들은 점집을 찾고 신년운세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에도 수없이 많은 예언가들이 있었는데 오늘의 주인공 타너 스님은 완전히 거리 다릅니다. 단어에서 알 수 있듯 불교의 귀한 승려인데 이분은 유불선 루퍼시안 3교의 모두 정동의 원효대사, 의상대사와 함께 한국 3대 고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하시라며 만류하고는 했는데 왜냐면 그가 예언하는 족족 전부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예언가이기도 했던 것인데 1983년 입적하신 타너 스님이 남긴 예언 중 단 하나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입적하기 전 일본에 대해 남긴 예언인데 헛소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예언이었을까요?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거쳐 한겨레 문화방송 사장을 지낸 언론인 김중배는 타너에 대해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합이 지나쳐 허황되게 들리가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무인할 수는 없다며 승려임에도 예언가로 잘 알려진 타너의 예지력은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미 불교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자신들의 스승이 세상으로부터 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못내 불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그만두라 만류했지만 타너는 역학 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 강조했는데요. 그가 남긴 예언 중 현실이 된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1975년 충북 제천 덕주사로 발길을 옮긴 타너는 저녁 즈음 덕주사 주지 월남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는 뜻 모를 예언을 남겼습니다.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으므로 봉우리 위로 뜬 달이 물에 비추진다는 것이 불가능했고 더구나 보수적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 한국에서 여자 임금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였죠.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월악산을 휘감았으니까요. 비로소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그 달빛이 물에 비치는 날이 온 겁니다. 그럼 그로부터 30년 뒤 여자 임금이 나타났을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으로 국가의 대재앙도 그의 눈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949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하남스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어느 날 그는 법당의 뜰에 개미 수천 마리가 죽어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두 개미떼가 쉽게 말하면 패싸움을 벌이다 죽은 것인데 이를 역학 원리로 분석하던 타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 개미를 통해 보였으니까요. 그는 즉시 상저와 제자들을 데리고 경남 양산 통도사로 피신했고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제자들을 물러 모으더니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생뚱맞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엉뚱한 명령에도 제자들은 모든 원고와 책들을 삼척영은사로 옮겨갔는데 사건 후 15일 뒤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발합니다. 북한에서 무려 120명의 무장공비가 물진과 삼척으로 침투한 사건으로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 울진, 봉화, 삼척, 명주, 정선 등에서 약 2달간 공비 소탕 작전이 전개됐습니다. 이 소탕 작전의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됐고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 곳곳이 불에 타는 등 폐허가 됐었습니다. 만약 그가 화엄경 등 책들을 월정사에 두었다면 타너의 가장 큰 업적인 화엄경 번역본은 모조리 불타 없어졌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너는 미국이 벌인 베트남 전쟁에 관해 충격적인 예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사력을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국가도
미국의 합부로 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죠. 그러다 1964년 8월 2일 미 해군이 북베트남 해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이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하는 그림은 그릴 수 없었는데 워낙에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선불교를 전파하면서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과 함께 세계 4대 생불성포로 꼽히던 송산스님 역시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했죠. 하지만 탄원은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호이고 미국은 금쇼이다. 금속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이 빠져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져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베트남에서 철수하면서 미국의 패배로 기록됐죠. 그러니까 탄원은 가만히 앉아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인물이 아니라 주역과 역학의 원리를 통해 모든 상황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탄어의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인데요. 평생 그가 남긴 가르침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어록에는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버텨낸 한반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완벽히 굴복한 적 없이 오뚜기처럼 버텨냈습니다. 그 역사는 곧 종결될 것이며 한국의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문화, 사회 다방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물결을 보면 탄어의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탄어는 주역과 역학의 원리로 일본에 대한 예언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혹한 침몰설을 예언했죠. 탄어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이것이 동양 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며 일본이 침몰할 것을 예언했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든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면 북극 빙하가 녹고 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23.7도 기온 지구가 똑바로 선다는 의미는 극한의 기후가 사라진다는 의미인데 현재 우리가 경험 중인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것도 탄어는 지구의 중심이 똑바로 서는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북극 빙하가 모두 녹아내려 현재 해수면이 높아지면 높아진 해수면 높이만큼 물에 잠기는 국가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지구의 중심축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동반된 쓰나미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탄어의 주장. 그는 현재 일본의 23가 물에 잠겨 영토가 13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한반도 2배 크기의 서해 바다가 떠올라 융기된다.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가 했던 많은 말들이 현실이 된 지금 일본이 침몰하고 한국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예언 역시 현실이 될지는 아마 몇십 년 후 미래가 대답해 줄 겁니다. 어떤 국가의 침몰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 꼭 기쁘고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은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불교에서 승려가 입적 사망하면 불교식 화장인 다비가 거행됩니다. 시체를 화장한 후 그 유골을 거두는 의식이죠. 그런데 화장 후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구슬 모양의 결정체들이 발견되는데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석가모니가 사망한 후 나온 사리를 진신사리라 하는데 진짜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라는 의미입니다. 탄어가 잠시 몸을 피했던 경남 통도사 대웅전에는 왜냐면 통도사에는 진신사리가 모셔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처가 있는데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쨌든 탄어는 1983년 6월 5일 입적 후 다비식을 통해 유골을 수습했는데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됐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평생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가다 입적한 스님들은 탄어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까지 남겼으니 여러모로 참 특별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중국이 칠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고 발표했지만 찍어낼수록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제 발등을 찍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칠라노 자체가 이미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수요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과연 중국 칠라노 양산 성공 진짜일까?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진아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던 기간 중 화웨이는 보란듯이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칠라노 반도체를 탑재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해온 미국으로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급기야 상무장관은 하원과학우주기술위원회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러몬도 장관은 중국 화웨이가 칠라노 반도체를 양산했다는데 증거는 없다고 단칼에 중국의 칠라노 양산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미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키는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를 찾을 때마다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이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럼 화웨이는 정말 미국의 제재를 뚫고 칠라노 반도체를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일까요? 사실 칠라노 탑재는 뉴스거리조차 되지 못할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흔한 공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핵심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중국에서 칠라노 반도체를 개발했다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이번 사안을 다루기 위해 201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화웨이 통신 장비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립니다. 이를 계기로 미중 무역 갈등은 본격화했고 미국은 아예 미국 소프트웨어 SW와 설비 등을 이용해 개발 및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는 납품할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SW는 케이던스 시놉시스, 장비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랩 리서치 KLA 등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 지구촌 그 어떤 기업도 반도체를 제작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화웨이에게 반도체를 팔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순식간에 중국 시장에서조차 샤오미, 오포, 비보 등에서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분석 기관 테크인사이츠가 이 폰을 분해한 결과 미국이 제재하고 있던 AP인 기린 9000사 칠라노 공정으로 생산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칠라노는 회로 간 선폭을 의미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고 집적도 차이는 있으나 통상 칠라노 내외 간격을 둔 패턴 기반으로 칩을 일컫습니다. 재미있는 건 칠라노는 극자외선 UV 도입의 기준점이란 점입니다. UV는 기존 심자외선 UV 대비 파장이 약 14배 짧아 세밀한 패터닝을 할 수 있는 최신 노광 기술입니다. 얇은 보호로 그리거나 배트를 짧게 잡았을 때 정교한 색칠 또는 타격이 가능한 것과 비슷한 원리죠. 삼성전자는 칠라노 공정에서 업계 최초로 UV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반면 TSMC는 초기에는 DUV로 칠라노 칩을 구현하는 방향을 택했었죠. 칠라노에서 각각 EUV, DUV를 활용하면 회로 작업 속도와 횟수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EUV로 하면 1토부터 2회만으로도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겠죠. DUV로 하면 한 번에 미세 회로를 그릴 수 없어서 위치를 조정하면서 여러 번 빛을 투사해야 합니다. 반도체 물량이 많지 않다면 오히려 DUV를 채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UV 장비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반도체 공장은 대량 생산 체제로 가야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산업입니다. 생산을 거듭할수록 EUV와 DUV 격차는 줄고 오히려 EUV가 투입된 라인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의 척도로 꼽히는 수율, 즉 완성품 중 양품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EUV 장비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중인데 미국과 네덜란드가 허미해 중국으로 관련 제품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EUV 설비가 없는 중국이 EUV를 이용한 AP를 만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에 떡하니 칠라노 AP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니
미국이 놀란 것이었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화웨이에 탑재된 7나노 기린 9000zen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을 맡은 DUV 기반 반도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TSMC가 시도한 대로 DUV를 내세워 멀티 패터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를 거친 양멍숭 SMIC 최고 경영자가 해당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양멍숭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인데요. TSMC의 기틀을 닦았고 삼성전자에서는 세계 최초 14나노 공정을 완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SMIC를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DUV를 적용한 것이라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중국이 이 7나노 반도체를 양산하면 양산할수록 적자는 커지고 결국 재발등을 찍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7나노 탑재 스마트폰을 공개한 이유는 너희가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이 정도는 만든다는 자체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를 대량 생산하고 메이트 60 프로에 탑재하게 되면 화웨이는 수익은커녕 적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트 60을 공개할 때 초점은 단순히 7나노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고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중국인들은 신제품 발표회를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의 신제품 발표회는 화웨이가 지난달 말 깜짝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의 사양과 성능에 대해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행사에서 화웨이는 메이트 프로 60에 대해선 입을 꾹 다물었고 행사를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는 실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웨이보 누리꾼은 왜 그들은 그것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모두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그 행사를 지켜봤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라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극복하고 기술적 자립을 이뤄냈다며 대서특필하고 있고 중국 소비자들도 이에 열광하며 해당 스마트폰을 둘러싼 애국 소비 열풍이 불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될수록 적자나는 메이트 60 프로를 중국인들은 만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의 관심은 화웨이에 탑재한 기술, 즉 전자설계 자동화, EDA에 꽂혀 있습니다. EDA는 반도체 제조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 설계 및 오류를 판단하고 해결하는 SW인데요. 이 기술은 미국 회사인 케이던스와 시놉시스가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들 IP를 피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지금 화웨이에 탑재된 기술에도 두 회사의 EDA가 쓰였을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말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임직원이 대거 중국에 합류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졌을 때 중국산 EDA가 탄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맥올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화웨이의 7나노 반도체를 중국 SMIC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제재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반도체 분해 전문회사 테크인사이츠의 구체적인 결과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는지 밝혀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이 7나노 반도체라고 주장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10나노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언론들은 중국이 7나노를 제대로 된 양산을 했다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7나노 반도체를 개발했다 해도 그 성능과 집적 또는 TSMC나 삼성전자 등 파운드리 상위 기업과 경쟁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구나 지금 TSMC와 삼성전자는 EUV 장비 기반의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3나노까지 발전시켰고 2나노 양산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제 7나노 이야기라니 미국의 대중국 EUV 장비 수출 규제가 지속되는 한 중국이 더 이상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이뤄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국 경제입니다.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밀고 가는데 또 하나의 악재는 중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경고등입니다. 중국 경제 당국자는 최근 중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며 각종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8월 소비 판매 전년 동기 4.6%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전달 2.5%에 비하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고 산업 생산도 전달에 비해 3.7%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3%에서 5.2%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연령대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20%대를 넘으면서 7월부터는 아예 청년 실업률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의 중국과 30년 전 일본 사이에는 높은 수준의 부채, 인구 고령화, 디플레이션 징후 등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국은 장기 침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입니다. 블룸버그는 1년 반 사이에 중국 시장에서 이탈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액이 무려 1,880억 달러, 즉 250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의 중국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고 보도했습니다. 지카이 첸 BNP 파리바 아시아 신흥국 주식 부문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건을 던지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 비중을 제고하고 있다는 뜻이다. 중국을 배제하는 디커플링이 자본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때 전 세계에서 최대 미 국채 보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미 국채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 경제 약화의 신호이다. 중국은 미국 달러 대비 약세인 위안화의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문제는 성장 둔화로 인해 자본이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방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우방이라 여기던 러시아로부터도 뒤통수를 맞고 말았습니다. 러시아가 위안화를 무더기 투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국 위안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2달 가까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5월 중순 1달러당 7위안의 벽이 무너진 데 이어 6월 말에는 7.25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중국은 올 초만 해도 위안화가 달러를 대처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체하기는커녕 국유은행을 통원해 환율 방어 급급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중국과 함께 달러 대체를 외쳤던 러시아도 위안화를 대대적으로 처분하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위안화 중 45억 달러어치를 작년 한 해 동안 처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매달 수억 달러어치의 위안화를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위안화 물량은 30억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할 것이라고 믿어온 중국 내 국수주의자들은 지금 러시아까지 위안화를 투매한다는 사실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의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업체에서 디폴트 위기가 터지고 그곳을 수습하면 또 다른 업체에서 터지는 그야말로 디폴트 폭탄 돌리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를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9월 초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 중 하나인 비구이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9조 원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신용등급이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비구이안의 신용등급을 K1에서 K로 3단계 강등했는데요. K 등급은 신용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임박 상태를 뜻합니다. 이후 비구이안이 채권단과의 회사채 상환기한 연장 합의로 가까스로 최악의 위기는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원조 부실, 부동산의 대명사 헝다그룹이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돼 부동산 위기를 다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수의 중국 매체들은 헝다그룹 총재 CEO를 지낸 샤이쥔과 CFO였던 판다룽이 재무장부 조작 관련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자금 불법 전용 의혹에 헐싸여 사임한 상태였습니다. 블룸버그는 1년의 문제가 터지면서 헝다의 회사 청산 위험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헝다는 이미 다음 달 30일 홍콩 법원에서 회사 청산 여부 결정을 위한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가통계부 부국장을 지낸 사람이 충격적인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 금기를 폭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과잉 공급의 실상이 30억 인구로도 그 빈집을 다 못 채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라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얼마 전 중국에서 열린 한 부동산 관련 포럼에 중국 국가통계국 부국장을 지냈던 허킹 81이 참석했는데 이날 허킹은 이례적으로 당국의 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중국의 14억 명 인구조차도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빈 아파트를 모두 채우기에 충분하지 않다. 허킹 전 부국장은 중국 내 빈집이 총 몇 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다른 숫자를 제시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은 현재 빈집이 30억 명의 인구가 거주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즉, 중국의 빈집만 10억 채가 넘게 있다고 폭로한 것인데요. 허킹의 발언은 불과 지난 19일 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과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19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하는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이는 과장일 뿐이다.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활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그 말을 믿지도 않았지만 지금까지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중국 내 미분양 주택의 합계 연면적은 6억 4,800만 모, 약 720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중국의 통계 자체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허킹 전 부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금 중국 전역에 가히 충격적인 수준으로 많은 빈집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국은 내부 단속을 위한 무리수까지 뒀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애플의 아이폰을 비롯해 외국 업체 기기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무실에 가지고 오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국 최대 국영 원유 천연가스 회사인 페트로차이나의 경우 직원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공무원에 이어 국영기업과 정부 지원 공기업에까지 아이폰 사용 금지를 확대할 경우 애플에게는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3.6% 급락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는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애플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조치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한 미국이 틱톡과 화웨이 금지령을 내린 데 대한 맞불 조치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틱톡과 화웨이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사용을 제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전의 중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따랐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에도 중국 내 아이폰 15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예약 판매가 시작된 지단 1분 만에 완판된 것입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 또한 판매 개시 10분 만에 접속자가 몰려 다운됐고 판매 시작 이후 30분 이내에 첫날 현장 품목은 모두 예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타격을 주려고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중국인의 외제 사랑은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중국 내부에서조차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 전문가들을 소집해 무려 12차례에 걸쳐 긴박한 점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히려 이런 회의야말로 중국의 약점이라고 평했는데요. 시진핑 주석 본인이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탓에 관료들이 권위를 갖고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은 지난 10년간 공산당의 지위 아래 중국 경제를 뒀다. 이제는 그의 중앙집권적 권력이 최악의 경제적 하강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역 정부 관리들에게 더 확실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정책적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중국 시진핑의 공산당은 과거와 달리 국무원을 책임지는 총리가 경제정책 수립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모두가 시진핑의 입만 바라보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시 주석이 직접 리창 총리를 임명했을 때만 해도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친기업적이고 친성장적인 접근법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리창 경제팀은 시진핑의 정치 권력 중심 의제에 좀처럼 도전하지 않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안 좋으면 1인자 체제를 구축한 시 주석도 어쩔 도리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미 공산당 내부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공산당 출신 원로들로부터 경제정치, 사회 전반에 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문제가 내 탓인가? 라고 소리지르며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원로들은 지난달 베이다이어 회의에 앞서 사전 모임을 가졌고 현 지도부에 전달할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원로를 가운데 대표자 몇 명만 베이다이어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고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이었던 정칭웅 전 국가부주석이 시 주석에게 과거와 다르게 강한 어조로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정칭웅 전 부주석을 포함한 원로들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로그룹의 예상치 못한 간언을 들은 시 주석은 덩샤오핑 장쩌민 우진타오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문제가 끝나지를 않는다.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거냐? 라며
분노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시 주석과 원로그룹 사이의 갈등을 두고 서방 언론들은 내정에 혼란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G20 정상회의에 시 주석 대신 2인자인 리창 총리가 참석하게 된 이유도 이런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부동산 위기와 높은 청년 실업률 등으로 흔들리는 중국 경제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면 시 주석이 체면을 구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팎의 상황이 나빠지자 코너에 몰린 중국은 외교가에서 한껏 자세를 낮췄습니다. 기고만장하던 중국이 중, 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 앞으로 수개월 내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3국이 편리한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중일 회담은 지난 2019년 중국 수완성 청도에서 열렸고 이후 중국은 3국 회담 재개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워낙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기조로 정상급 인사의 외국 방문을 꺼렸고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한일 양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상황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감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경기 침체와 고립 심화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국의 불리해지는 국제 정세와 국내 경제를 고려해 세계국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한국이 중국의 회담 개최 요구에 느긋한 자세를 취하는 형국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천천히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회담에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이뤄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던 G20 정상회의에 결국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래 전부터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APC에 시 주석이 참석해서 함께 현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중 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APC의 전초전이라 여겨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바이든은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이번 인도 G20 회의에 불참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마주 앉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올해 여러 차례 미국 고위 관료들이 바이든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했고 표면적인 현안은 어려움에 빠진 중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 불참으로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을 회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번 G20은 인도에서 열렸고 주인공은 모디 총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한 것도 있지만 인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G20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히 시진핑의 속내였을 것입니다. 푸틴도 불참하는 데다가 어느새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중국의 주석으로서 뻘쭘한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2023 표준지도의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라고 표기해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 표준지도를 보면 협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 아무르강, 중국명 헤이롱장 인근 볼쇼이 우스리스키 섬 전체가 중국 영토 최동단 지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또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북부 악사이친 고원이 중국 영토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친은 인도와 중국이 각각 시료 지배하는 곳으로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지명을 일방적으로 중국명으로 변경하고 이 지역 공무원들의 여권에 비자 대신 증명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한데도 중국은 표준지도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인도 총리를 따로 만나 국경 분쟁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도 총리와의 대화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중국이 표준지도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도가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표준지도를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갈등을 부채질할 형편이 못 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돈을 빌려주고 운영권을 챙긴 시진핑의 1대1로 10년이 전 세계 23개국을 파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지 3년 후에 1대1로를 선언하며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발표였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1대1로를 적극 추진했고 참여국은 152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누적 투자액 약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차이나 머니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인 줄 알고 중국 투자를 받아들였다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리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비아는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66억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20년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했고 중국이 명조민자오 정화정허가 아프리카 동부까지 진출했다는 역사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포섭한 지부티의 대외 부채는 중국의 자금 투입 초기인 2016년 GDP의 50% 수준이었으나 2년 후 85%로 급증하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나라의 빚 70%가 중국의 진 빚이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통상 IMF의 약 2배 수준인 연 5% 금리를 적용했고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나라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대1로의 다음 10년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소재단은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고 기반시설을 짓고 빚을 갚지 못하면 항구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대1로를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대1로 10년, 중국의 계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공동발전 모델인가, 채무의 덫인가, 1대1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채의 함정은 이제 중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1대1로 사업을 위해 중국이 상대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제공한 부채 가운데 785억 달러가 탕감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탕감해준 부채의 4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1대1로 사업은 최근 눈에 띄게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1대1로 파산이 속출해도 꿈쩍 않던 중국에게 직격탄이 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요 7개국 지칠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사업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탈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결정에 따른 불똥이 자국 기업들에 뒤지 않도록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1대1로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업 탈퇴는 올해 1대1로 10주년을 맞는 시진핑 주석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1대1로 전략에 맞서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에너지 수송로이자 디지털 연결 구상을 출범시켜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일 인도 뉴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인도, 사우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과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로 빅딜이라며 흥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경제회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번 구상이 걸프 지역에서 유럽까지 가는 에너지와 무역 물량의 수송시간, 비용 등을 줄여 세계 무역에서 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은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인도와 유럽,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
중국 중심의 1대1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중국은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순위파 이슬람 맹주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회랑 구상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면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중동에 미국의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PGII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은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6월 G7 국가들을 주축으로 삼아 만든 협의체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기반시설 구축에 2027년까지 약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한국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이니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맛이 안 났을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이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급부상까지 미국의 연속타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적잖이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지도자로 한국인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인디언 추장 자리에 한국인이 오르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미국에 온 한국인은 이제 인디언 사이의 인정을 받으며 지도자 위치에 올랐다고 합니다. 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인디언 추장이 된 한국인의 이야기와 함께 한국인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숙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화려한 복장을 입고 그들의 앞에 있는 한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인디언 깃털, 장식이 화려하게 달린 모자를 받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이들을 향해 인사를 보냈습니다. 근엄하게 앉아있던 이들은 이내 환하게 웃음 지으며 박수와 함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를 껴안으며 축복의 인사를 건네며 행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당선된 인디언 추장은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디언 추장의 정체가 인디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었는데요. 인디언들은 그를 자신의 일원으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추장의 지위까지 주면서 그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슈슈니 파이우테 부족이 모여 살고 있는 미국의 덕밸리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초로 한국인이 아메리카 인디언 추장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축하의 인사를 보내며 인디언들의 사회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며 화제를 불러모았죠. 덕밸리 인디언 보호구역의 추장으로 오른 인물은 재미 어류학자 서진원 박사였습니다. 그가 인디언 보호구역과 인연을 맺은 것은 사소한 계기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 덕밸리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소장직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보내 지원. 그 자리에 채용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어류 생태 담당 연구원으로 일한 그는 촉망받는 어류 전문가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정되고 보장된 일자리를 7년 만에 그만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이 꿈꿨던 일과 거리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무작정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일자리가 미국에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일자리는 주어지지 않았고 초조해진 그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사방으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인디언들과 자주 마주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는 인디언들과 우정을 쌓게 됩니다. 마을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던 수준에서 기념일까지 챙기는 등 인디언들은 생소한 한국인을 처음에는 경계했으나 나중에는 선물까지 챙기면서 좋은 인연을 쌓았죠. 처음에 채용되었을 당시에는 어류 전문가로 채용되었으나 그는 10달 만에 소장직에 오르며 빠른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한 인디언들이 그를 믿고 소장직을 맡긴 것이죠. 인디언 보호구역은 다른 곳과 달리 인디언들이 자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미국 땅에 존재하지만 미국의 법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인디언 자체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장소라 할 수 있죠. 그런 곳에서 그는 인디언들의 신뢰를 받았고 빠르게 사회에 정착한 것입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인디언 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인디언 보호구역을 지키려는 그의 모습 때문인데요. 갈수록 축소되는 인디언 보호구역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현재 영역보다도 점점 더 줄어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앞장서서 자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덕밸리가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인디언들 덕분이라고 변호하면서 단순히 경제 논리만이 아니라 생태적 차원에서 이 지역에는 인디언들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인디언들은
자신의 일처럼 나선 한국인을 다시 보게 되었고 그가 미국 정부와 인디언 사이에서 훌륭하게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긴 것이죠. 또한 그의 생김새가 인디언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 역시 인디언들이 그를 부담 없이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인디언을 처음 보게 되면 놀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김새가 한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들이 한국인과 비슷한 생김새를 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디언이 먼 옛날 우리 조상의 뿌리에서 갈라진 한민족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원주민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한반도에서 살았던 이들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죠. 서양의 많은 학자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처음에 바이킹의 후손들이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고 이들의 후예들이 살아남아 지금의 인디언들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 펼쳐져 있는 고대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바이킹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흔적이 드러납니다. 선사시대 문명의 흔적도 발견되었기에 이 가설은 기각되었죠. 가장 유력하고 지금도 널리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바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간 이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조상이라는 가설입니다. 날이 따뜻한 시기 베링 해협을 통해 항해한 이들의 후손이 아메리카 대륙의 자리를 잡고 인디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가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인류 역사과학 연구소와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는 바이칼 호 주변의 고대인 흔적과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의 유전적 연결 고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요. 소련 고고학자들이 극동 부랴티아 공화국 남쪽 우스티캬크타 지역에서 발견한 1만 4천년 전 고대인의 치아 게놈을 추출, 이를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의 게놈과 비교 연구를 한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형제 자매인 것처럼 비슷한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역사과학연구소 생물학자인 허위는 UPI 통신을 통해 상부 구석기 시베리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강력한 연결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간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문명을 만들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오랜 시간 아메리카 인디언과 한민족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손성태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한반도에서 거주하던 원주민들이며 이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다시 말해 저 넓은 아메리카 대륙을 지배했던 이들이 과거 한반도에서 살았던 한민족들이라는 주장이었죠. 그는 과학적 증거 외에도 사이문화적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인디언의 이름들과 고대 한국어 사이의 유사성을 분석한 그는 여러 예시를 들며 한국어의 흔적이 인디안어에 남아있다고 바라봤죠. 나나이나네라는 인디언 언어의 뜻은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단어는 난 사람이라는 한국어가 바뀐 흔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츠츠츠시 조기스는 차부츠바츠압스팻 단어는 차부츠부츠압셔프 등 여러 갈래의 변형어 흔적이 관찰되는데 손성태 교수는 이 언어의 기원이 한국어이며 춥다의 활용 변화 형태가 인디언 언어로 바뀐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인디언의 깃털무늬 장식은 시베리아 일대 문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인디언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북방 퉁구스 계열의 민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새를 신성하게 여겼던 이들이 새를 대신하기 위해 깃털을 사용한 흔적인데요.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둔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이런 흔적이 나오는 것은 둘 사이 명확한 공동 조상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손성태 교수는 이 지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한국 놀이 문화와 흠사한 부분을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고 언급했죠. 미국에 위치한 쇼쇼니, 파유테 부족들에게서 한국의 장구놀이 문화나 공기놀이, 윷놀이와 같은 형태의 원시적인 놀이 문화가 발견되었다고 말하며 인디언들과 한국인 사이의 연관성은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죠. 공교롭게도 추장으로 등극한 한국인이 있던 덕 밸리 지역은 쇼쇼니, 파유테 부족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인을 추장으로 모신 것은 어쩌면 운명적인 끌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같은 피를 잇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디언들은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국인 추장의 당선에 조 바이든 대통령 역사 축하를 보내며 한국인의 추장 당선은 아메리칸 드림과 이민자의 역사를 추종하는 미국의 역사 정신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인디언의 권익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죠. 한국인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하며 현재 인디언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인디언들의 삶은 도박과 마약으로 얼룩져 있는데요. 넓은 영토를 누리던 인디언들이 좁은 지역으로 내몰리면서 교육은 물론이고 개발에 있어 소수 민족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부에게 합당한 보상과 영토 보전을 요구한 것은 당연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이 다시 인디언 문제에 대해 거론하면서 이들의 처우와 권익에 대한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 한국인 추장 역시 당면한 인디언 문제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추장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까요? 어디서든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온 한국인의 강인한 힘을 믿으며 한국인 추장이 성공적으로 인디언 사이를 이끌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